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9일부터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태 지역과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국장은 8일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국으로 확장되지는 않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NATO is not expanding into the Indo-Pacific. There is no accession process, and all of NATO's defense and deterrence capabilities are located in the Euro-Atlantic area on the territory of NATO allies.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shouldn't be talking. In fact, just the opposite. 카펜터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나토와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더 나은 협력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존재한다면서 사이버 안보, 가짜 정보와의 싸움 등을 거론했습니다. 카펜터 선임국장은 이어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Certainly, Russia is a primary threat to NATO allies. The PRC has been directly providing support to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across a range of dual-use items. And so that is something that is of immense concern to all NATO allies, but also is something of concern to our Indo-Pacific partners.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3년 연속 참석하는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나토는 공동의 안보 우려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quite clear our great concern about increased collabo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e've seen DPRK supporting Russia's war machine that is targeting and killing innocent civilians in Ukraine and viola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another United Nations member in violation of the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러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러 관계는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북러 간 군사 협력 수준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8일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여기엔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유사시 모든 군사 지원을 중심으로 한 북러 조약 체결 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에 어떤 도움을 줄지 고민스럽다면서 북한이 계속 유엔 결의를 위반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이후 한미 동맹은 핵 협의 그룹 NCG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미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70년 동안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었다며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서울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 훈련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국들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뒤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안보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헨리 해거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해거드 전 보좌관은 8일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한반도 유사시 나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잠재적 위기 상황에서 나토의 지원을 받길 원한다면 더 많이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2005년 이후 양측이 협력을 심화해왔지만 실질적인 협력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전 보좌관은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구체적인 결정은 한국에 달렸다면서도 한국이 방위 산업에 유능한 국가로 특히 지난해 한국은 약 140억 달러의 첨단 방산 장비를 수출했으며 방공 장비와 포탄 등 한국이 수출한 장비들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역사적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31개 나토 동맹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그리고 유럽연합 EU가 참여해 국제정세를 논의합니다. 첫째 날인 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나토 지도자들을 환영하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 저녁 행사가 북대서양조약 체결 장소인 백악관 인근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스웨덴을 나토의 새 회원국으로 환영하는 행사에 이어 32개 나토 동맹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이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에는 32개 나토 동맹국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막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대표단은 이 행사를 통해 탈북민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7일부터 시작한 북한 자유주간에 탈북민들이 참석하는 의회 행사가 열리는 데 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잔혹 행위에 대한 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VOA에 김정은 정권의 억압과 공포 아래 겪은 경험을 공유할 탈북민들과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라운드 테이블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책임을 묻고 그 통치 아래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고문과 강제노동, 투옥을 경험하고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잔혹 행위를 폭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탈북민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밀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에서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자신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및 미국 북한 인권특사 역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인도태평양 소위원회는 9일 북한 인권운동 활동을 하는 탈북민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의 최정훈 북한 인민해방전선 대표와 장세율 결해열 통일연대 대표, 김은광 NK 지식연대 대표, 허광일 탈북인권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등 9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허광일 대표는 8일 VOA에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국제사회에 직접 알릴 수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 북한 자유주간은 유일하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북한 사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했고 그 사회에서 겪어온 어떤 인생사를 거짓과 가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국제사회에 알렸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양심을 울리게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탈북민 대표단은 8일에는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가 국무부에서 주최한 미국 관리들과의 원탁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위한 견해를 나눴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탈북민 증언과 의회 청문회,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시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해온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8일 VOA에 올해의 주제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김씨 정권의 종식입니다. 우리가 길을 보여주자로 정했다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플래넷랩스의 최근 위성 사진에서 옅은 회색이던 훈련장 중심부의 2개 구역이 검은색 혹은 짙은 회색으로 바뀐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재질이었던 표면에 아스팔트가 깔린 것으로 아스팔트는 가로 165m와 세로 115m인 남쪽과 가로 100m, 세로 130m인 북쪽 지대에 덮였습니다. 다만 열병식 때 실제 차량이 행진하는 도로엔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채 여전히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병식 훈련장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약 4년 만으로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훈련장 동쪽 지대와 동북부 지대에 각각 차량과 병력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을 새로 포장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위성 사진에선 열병식 준비 과정 때 나타나는 차량이나 인파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를 위반한 한국인 등의 세컨더리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VOA의 관련 이메일 질문에 한국 관계 당국에서 미국 측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러시아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테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한국인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이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 등 러시아 제재 대상자의 신상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존 힐리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탄약과 미사일 등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힐리 장관은 7일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힐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약과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90기, AS-90 자주포 10문, 지뢰 제거 차량 40대, 소형 군용 보트 50척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4월 영국 보수당 정부가 했던 군사지원 약속을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비롯해 타격 방어용 미사일 1,600기, 탄약 400만 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힐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친구들을 위해 영국은 계속 군사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이후 76억 파운드, 약 97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어린이병원을 포함해 5개 도시를 공습해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5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쯤 러시아가 크이우, 드니프로, 크리비리후, 슬로비안스크, 포크로우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등 5개 도시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의료시설인 크이우의 오크마디트 어린이병원 건물도 무너졌으며 이 병원에서 2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향해 40발 넘는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이 발사됐고 러시아는 그들의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왔는지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사람들과 어린이들, 인류 전반에 대한 모든 범죄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에 세계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가 어떤 나라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똑바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 접근 협정, 일본명으로 원하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8일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날 협의에는 일본의 가미가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군 병력과 장비의 입국 등이 원활해져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은 서로 합동훈련과 재난구호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일본은 그동안 참관국 자격으로 동참했던 미국, 필리핀의 연례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합동훈련에 정식 참가국으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자위대 병력의 필리핀 파견이 가능해져 자위대는 활동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일본이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한 세 번째 국가이며 앞서 일본은 2022년 호주에 이어 지난해 영국과 상호 접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과반에는 못 미치지만 예상과 달리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7일 실시된 총선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인 신민중 전선이 전체 577석 중 182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이 됐고 2위는 168석을 얻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차지했습니다. 또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과 국민연합 연대 세력은 143석으로 3위로 밀려났으며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변화는 좌파 연합과 범여권 후보들이 극우파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거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그러나 어느 정치 세력도 과반 의석인 289석을 차지하지 못해 앞으로 정부 구성과 의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좌파 연합이 총선에서 극우 돌풍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면서 교착 상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